안녕하십니까. 석강 경제 브리핑입니다. 2026년 1월 9일 금요일 저녁 한 주를 마무리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국내 증시는 방산주의 강력한 상승세에 힘입어 6거래일 연속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코스피는 4,586.32로 마감하며 플러스 0.75% 상승했고, 현대차 그룹의 시가총액은 200조 원을 돌파하는 역사적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오늘도 박 교수님과 함께 시장을 깊이 있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오늘 시장은 정말 흥미로운 양상을 보였습니다. 특히 방산주와 현대차 그룹 관련주들의 폭발적인 상승이 눈에 띄었는데요. 이는 단순한 테마주 랠리를 넘어서는 구조적 변화의 신호로 읽힙니다. 네, 그렇습니다. 특히 하나 시스템이 27.53%나 급등하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11.38% 상승하는 등 방산주의 강세가 두드러졌습니다. 또한 정부의 IS의 세제 혜택 확대 발표도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는데요. 오늘 하루 시장을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국내 증시 마감 상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는 4,586.32로 전 거래일 대비 34.20포인트 플러스 0.75% 상승하며 6거래일 연속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코스닥은 947.92로 플러스 0.41% 올랐습니다. 박 교수님, 6일 연속 최고치 경신이라는 게 상당히 이례적인데요. 맞습니다. 이는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 첫째, 방산 테마가 트럼프 당선인의 발언 이후 재점화되면서 한화 계열사들이 급등했고요. 둘째, 현대차 그룹이 로봇, 방산, IT 등 미래 성장 동력에 대한 재평가를 받으면서 시총 20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셋째, 정부의 ISA 세제 혜택 확대 발표가 개인 투자자들의 장기 투자 심리를 자극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외국인 투자자들이 매도세를 지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수가 상승했다는 건데요. 네, 오늘 외국인은 순매도 포지션을 유지했지만 기관과 개인의 매수세가 이를 압도했습니다. 특히 기관이 삼성전자를 900억 원 넘게 순매수하는 등 대형주에 대한 선별적 매수가 두드러졌습니다. 이는 국내 기관들이 현재 밸류에이션을 매력적으로 보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실제로 여러 증권사들이 코스피 목표치를 기존 4,500에서 5,200 레벨로 상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5,200이면 현재보다 약 13% 이상의 추가 상승 여력을 보는 건데 그 근거는 무엇입니까? 가장 큰 근거는 실적 전망의 개선입니다. 2026년 코스피 상장사들의 영업이익 컨센서스가 지속적으로 상향 조정되고 있습니다. 특히 반도체 업종의 실적 회복 기대감이 크고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HBM 매출 확대, 중국 경기 부양책 효과, 그리고 원화 약세에 따른 수출 기업들의 이익 개선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PER 기준으로 볼 때 한국 증시는 여전히 글로벌 평균 대비 저평가되어 있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오늘 시장을 주도한 종목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방산주인데요. 하나시스템이 76,900원으로 27.53% 급등했고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121 14,000원으로 11.38% 상승했습니다. 하나오션도 3.62% 올랐습니다. 박 교수님, 트럼프 당선인의 한마디가 이렇게 큰 영향을 미쳤나요? 트럼프 당선인이 최근 네토 회원국들에게 국방비 지출을 GDP 대비 5%까지 늘려야 한다고 압박하면서 글로벌 방산 수요 증가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습니다. 한국 방산 기업들은 이미 폴란드, 호주, 중동 국가들과 대규모 수출 계약을 체결했고, 이러한 글로벌 국방비 증가 추세는 향후 수주 잔고 확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경우 이틀 만에 20만 원이나 상승하며 52주 신고가를 기록했는데, 이는 K9 자주포와 천궁 방공 시스템 등의 수출 확대 기대감이 반영된 것입니다. 하나계열 외에 다른 방산주들의 움직임은 어땠습니까? 전반적으로 방산 생태계 전체가 상승했습니다. 다만 일부 중소형 방산주들은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등락이 엇갈렸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번 상승이 단순한 테마 랠리가 아니라 실제 수주 잔고와 실적 개선이 뒷받침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향후 지속 가능성을 판단할 때는 개별 기업의 수주 현황과 납품 일정을 면밀히 살펴봐야 합니다. 다음으로 현대차 그룹 관련주들입니다. 현대차가 36만 6천 원으로 7.49% 급등했고 현대오토에버는 47만 1,500원으로 19.37%나 폭등했습니다. 현대차 그룹의 시가총액이 200조 원을 돌파했다고요? 네, 매우 의미 있는 이정표입니다.
1년 전과 비교하면 약 60% 증가한 수치인데요. 이는 현대차 그룹이 단순한 자동차 제조사에서 로봇, 방산, IT 등 미래 성장 동력을 갖춘 종합 모빌리티 그룹으로 재평가받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특히 현대 오토에버의 급등은 소프트웨어 정의 차량, SDV 시대에 대한 기대감을 반영합니다. 현대차 그룹은 로보틱스 부문에서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인수했고, 방산 부문에서는 현대로템이 K2 전차 수출을 추진 중이며, IT 부문에서는 자율주행과 커넥티드카 기술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반면 반도체 종목들은 다소 부진했습니다. 삼성전자는 13만 9천 원으로 플러스 0.14%에 그쳤고, SK하이닉스는 74만 4천 원으로 마이너스 1.59% 하락했습니다. 한미반도체는 마이너스 5.06% 급락했고요. 반도체 업종의 조정은 두 가지 요인이 작용했습니다. 첫째, 미국 나스닥에서 엔비디아가 2.15% 하락하는 등 반도체주들이 약세를 보였고, 이것이 국내 시장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둘째, 최근 급등했던 종목들에 대한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됐습니다. 특히 한미 반도체의 경우 흥미로운 현상이 있는데요. 주가가 최고가를 경신했음에도 증권사들의 투자 예견 보고서가 거의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밸류에이션 부담이 크다는 우려를 반영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미반도체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한미반도체는 반도체 테스트 장비를 만드는 회사로 AI 반도체 수요 증가에 따른 수혜주로 분류됩니다. 최근 주가가 급등하면서 PER이 상당히 높아졌는데,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이 목표주가 제시를 꺼리는 것은 현재 주가가 이미 장밋빛 시나리오를 상당 부분 반영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다만 장기적으로는 AI 반도체 생태계 확장의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단기 변동성을 감내할 수 있는 투자자라면 분할 매수 전략을 고려해 볼 만합니다. 이 차전지 관련주는 어땠습니까? LG 에너지 솔루션이 마이너스 0.82%, 포스코 퓨처엠이 마이너스 1.46% 하락했습니다. 2차 전지 업종은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포스코 퓨처엠의 경우 흥미로운 사례인데요. 최근 회사채 발행 과정에서 2차 전지 회사라는 이유로 오버금리, 즉 추가 금리를 부담해야 했습니다. 이는 채권 시장에서 2차 전지 업종의 신용도를 보수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전기차 수요 둔화, 중국 업체들과의 경쟁 심화, 재고 증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업종 전반에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다만 장기적으로는 전기차 보급 확대가 불가피하므로 현재는 업황 저점을 확인하는 과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환율 시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1458.6으로 전거래일 대비 플러스 0.86% 상승했습니다. 장중에는 1460원 목전까지 갔다고요? 네, 원화 약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는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인데요. 첫째, 다음 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를 앞두고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원화에 대한 약세 압력이 커졌습니다. 둘째, 미국의 강한 고용 지표로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가 후퇴하면서 달러 강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셋째, 정치적 불확실성도 일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1460원대라는 것은 상당히 높은 수준 아닙니까? 역사적으로 보면 높은 수준이지만 패닉 수준은 아닙니다. 오히려 수출 기업들에게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원화 약세는 수출 기업들의 가격 경쟁력을 높이고 환산 이익을 증가시킵니다. 실제로 삼성전자, 현대차 등 주요 수출 기업들의 실적 전망이 개선되는데 원화 약세가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만 1,500원을 넘어서면 수입 물가 상승 압력이 커지고 외국인 투자 심리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당국의 모니터링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다음 주 금통위에서 금리 인하 가능성은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시장은 이분 오픈 인하 가능성을 약 70%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지난해부터 완화적 통화 정책으로 선회했고, 물가 상승률이 안정세를 보이면서 추가 인하 여력이 있습니다. 다만 원화 약세와 미국 금리 동향을 고려하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이분 오픈 인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지만 향후 인하 속도는 완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준금리가 2.75%까지 내려간다면 이는 주식시장에 긍정적인 환경을 제공할 것입니다. 국제 유가도 살펴보겠습니다. WTI 원유가 58.44달러로 플러스 1.18% 상승했습니다. 유가 상승은 주로 공급 측면의 우려 때문입니다.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긴장, OPEC 플러스의 감산 연장 가능성 등이 작용했습니다. 다만 58달러대는 여전히 낮은 수준으로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한국 입장에서는 유가 안정이 물가 관리에 유리하므로 현재 수준은 나쁘지 않습니다.
다만 중동 정세 악화로 유가가 급등할 경우 수입 물가 상승 압력이 커질 수 있어 주시가 필요합니다. 금 가격도 상승했습니다. 4,481.4달러로 플러스 0.71% 올랐는데요. 금은 전통적인 안전자산으로 지정학적 불확실성과 인플레이션 해지 수요가 가격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4,400달러를 넘어선 것은 역사적 고점 수준인데요. 중앙은행들의 금 매입, 달러 약세 가능성, 그리고 글로벌 정치 불확실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포트폴리오 관점에서 금은 여전히 분산 투자 수단으로서 가치가 있으며 전체 자산의 5에서 10% 정도 보유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미국 증시를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뉴욕 증시에서 S&P 500 지수는 6,921.46으로 플러스 0.01% 소폭 상승했고, 다우존스는 49,266.11로 플러스 0.55% 올랐습니다. 반면 나스닥은 23,480.02로 마이너스 0.44% 하락했습니다. 박 교수님, 나스닥만 하락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이 하락한 것은 주로 대형 기술주들의 차익 실현 매물 때문입니다. 특히 엔비디아가 185.04달러로 2.15% 하락했고, 애플도 259.04달러로 0.5% 내렸습니다. 반면 테슬라는 435.8달러로 1.02% 상승했는데, 이는 전기차 인도량 데이터가 예상보다 양호했기 때문입니다. 전반적으로 시장은 다음 주 발표될 소비자 물가 지수와 기업 실적 시즌을 앞두고 관망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엔비디아의 하락이 좀 신경 쓰이는데요. AI 붐이 꺾이는 건 아닐까요? 단기 조정일 뿐 장기 트렌드가 바뀐 것은 아닙니다. 엔비디아의 실적은 여전히 강력하고 AI 인프라 투자는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만 밸류에이션이 높아진 상태에서 일부 투자자들이 차익을 실현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메타, 아마존 등 주요 빅테크 기업들의 AI 투자 계획은 오히려 확대되고 있습니다. 2026년에도 이들 기업의 자본 지출은 전년 대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엔비디아는 이러한 투자의 최대 수혜자입니다. 부약스 지수는 15.45로 플러스 0.46% 상승했습니다. 변동성이 높아지는 건가요? VAX 15.45는 여전히 낮은 수준입니다. 20을 넘어야 변동성이 높다고 볼 수 있는데 현재는 시장이 비교적 안정적이라는 의미입니다. 다만 소폭 상승한 것은 다음 주 경제지표 발표를 앞두고 약간의 긴장감이 형성되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런 낮은 변동성 구간에서 옵션 매수 전략을 고려해 볼 만합니다. 미국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4.18%로 플러스 1.09% 상승했습니다. 이게 주식시장에 부담이 되지 않을까요? 국채 수익률 상승은 양날의 검입니다. 한편으로는 채권과 주식 간 상대적 매력도를 변화시켜 주식에서 자금이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경제가 강하다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현재 4.18%는 역사적 평균에 가까운 수준으로 극단적으로 높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우려되는 것은 급격한 상승입니다. 만약 4.5%를 넘어 계속 오른다면 주식시장에 부담이 될 수 있지만 현재로서는 관리 가능한 수준입니다. TSMC는 318.01달러로 마이너스 0.21% 소폭 하락했습니다. 반도체 업황에 대한 우려가 있는 건가요? TSMC의 소폭 하락은 전반적인 반도체주 조정의 일환으로 보입니다. 다만 TSMC의 펀더멘털은 매우 강력합니다. 3나노, 2나노 공정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애플, 엔비디아, AMD 등 주요 고객사들의 주문이 견조합니다. 특히 AI 칩 수요가 TSMC의 선단 공정 가동률을 100% 가까이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단기 주가 변동에 흔들리기보다는 장기 투자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중국 기업들은 미국의 기술 규제와 지정학적 리스크에 노출되어 있어 투자 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정부의 강력한 AI 육성 정책과 거대한 내수 시장은 중국 AI 기업들의 성장 잠재력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상법 개정과 배당소득 분리과세 이야기도 나오고 있던데요. 매우 중요한 이슈입니다. 현재 한국 증시가 저평가되는 주요 원인 중 하나가 낮은 주주 환원율입니다. 상법 개정을 통해 기업들이 주주에게 더 많은 배당과 자사주 매입을 하도록 유도하고 배당 소득에 대한 세제를 개선하면 밸류에이션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배당 소득 분리과세가 도입되면 고액 배당주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코스피 6천을 향한 구조적 변화의 핵심 요소 중 하나입니다. 프라이빗 에쿼티 PE 투자 전략에 대한 칼럼도 있었는데요. PE 투자는 바이아웃, 즉 기업 인수를 통해 가치를 높인 후 되파는 전략입니다. 최근 국내에서도 PE 시장이 성장하고 있는데
개인 투자자들도 PE 펀드를 통해 간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PE 투자는 유동성이 낮고 장기 투자가 필요하므로 여유 자금으로만 접근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연 10% 이상의 수익률을 목표로 하지만 그만큼 리스크도 크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테슬라에 대한 흥미로운 분석도 있었습니다. 한 유명 비관론자가 테슬라 주가가 90%는 떨어져야 정상이라고 했다가 최근 다소 관대한 평가를 내렸다는데요. 테슬라는 항상 논란의 중심에 있는 종목입니다. 435달러 수준은 여전히 높은 밸류에이션이지만 완전 자율주행 기술의 진전과 에너지 사업의 성장 가능성을 고려하면 일부 프리미엄은 정당화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전기차 시장의 경쟁 심화와 일론 머스크의 정치 활동 등 불확실성 요소도 많습니다. 테슬라에 투자한다면 높은 변동성을 감내할 수 있어야 하며 포트폴리오의 일부만 배분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를 던지고 다른 종목에 베팅하는 투자자들도 있다고요? 고수들은 환희의 판단은 격언을 실천하는 사례입니다. 일부 전문 투자자들이 최근 급등한 반도체주에서 차익을 실현하고 보로노이나 한화오션 같은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종목으로 갈아타고 있습니다. 이는 섹터 로테이션 전략의 일환인데요. 다만 일반 투자자들이 무작정 따라하기보다는 자신의 투자 목표와 위험 성향에 맞는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여전히 펀더멘털이 강력한 우량주입니다. 삼성전자가 14만 원 코앞에서 밀당하고 있다는 분석도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삼성전자는 13만 9천 원으로 마감했는데 14만 원은 심리적 저항선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매도했지만 기관이 900억 원 넘게 순매수하면서 지지했습니다. 14만 원을 돌파하면 15만 원까지 상승 여력이 열리는데 이는 HBM 매출 확대와 파운드리 사업 개선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2026년 상반기 실적이 기대치를 충족한다면 돌파 가능성이 높습니다. 암호화폐 시장을 살펴보겠습니다. 비트코인이 99,900.46달러로 마이너스 0.14% 소폭 하락했습니다. 박 교수님, 비트코인이 9만 달러 선에서 등락을 반복하고 있는데요. 비트코인은 현재 9만 달러에서 9만 5천 달러 사이의 박스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10만 달러를 돌파했다가 조정을 받은 후 지지선을 찾는 과정으로 보입니다. 긍정적인 요소는 기관 투자자들의 비트코인 ETF 매수가 계속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블랙록과 피델리티의 비트코인 ETF로 자금이 꾸준히 유입되고 있어 장기적으로는 상승 압력이 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암호화폐 친화적이라는 평가가 있는데 이게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트럼프 행정부는 암호화폐 규제를 완화하고 전략적 비트코인 비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중장기적으로 긍정적인 요소입니다. 다만 단기적으로는 연준의 통화 정책과 달러 강세 여부가 더 큰 영향을 미칩니다. 금리가 높게 유지되면 무이자 자산인 비트코인에는 불리하고 금리가 낮아지면 유리합니다. 2026년 하반기에 연준이 금리를 인하하기 시작하면 비트코인은 다시 10만 달러를 넘어 상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비트코인 투자 시 유의할 점은 무엇입니까? 첫째, 변동성이 매우 크므로 전체 포트폴리오의 5에서 10% 이내로 제한해야 합니다. 둘째, 단기 매매보다는 장기 보유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셋째, 안전한 거래소와 지갑을 사용해야 합니다. 넷째, 세금 문제를 고려해야 합니다. 한국에서는 암호화폐 소득에 대한 과세가 유예되고 있지만 향후 과세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기록을 잘 보관해야 합니다. 다음 주 주요 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이벤트는 무엇입니까? 다음 주 가장 주목해야 할 이벤트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목요일에 열리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입니다. 기준금리 인하 여부와 향후 통화 정책 방향이 결정됩니다. 둘째, 미국의 소비자물 가지수 발표입니다. 인플레이션 추세를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셋째, 미국 기업들의 4분기 실적 발표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JP모건, 뱅크 오브 아메리카 등 주요 금융주들이 실적을 공개합니다. 한국은행이 금리를 인하하면 시장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금리 인하는 일반적으로 주식시장에 긍정적입니다. 자금 조달 비용이 낮아지고 기업들의 이자 부담이 줄어들며 채권 대비 주식의 상대적 매력도가 높아집니다. 특히 건설, 부동산, 금융 등 금리 민감 업종에 유리합니다. 다만 금리 인하가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를 반영하는 것이라면 부정적으로 해석될 수도 있으므로 한국은행의 성명서와 총재 기자회견 내용을 주의 깊게 봐야 합니다. 미국 CPI 발표는 언제이고 시장은 어떤 수치를 예상하고 있습니까? 미국 CPI는 다음 주 수요일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시장은 전월 대비 0.3%, 전년 대비 2.7%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만약 예상보다 높게 나오면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가 후퇴하면서 주식시장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예상보다 낮게 나오면 긍정적입니다. 특히 근원 CPI, 즉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물가 상승률이 중요한데 이것이 안정세를 보여야 연준이 금리 인하에 나설 수 있습니다. 미국 기업 실적 시즌에서 특히 주목해야 할 기업은 어디입니까? 금융주들의 실적이 전체 시장의 톤을 설정할 것입니다. JP 모건, 골드만삭스, 뱅크 오브 아메리카 등이 예상보다 좋은 실적을 내면 긍정적입니다. 또한 1월 말부터는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이 나오는데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메타, 아마존 등의 AI 투자 현황과 수익성이 핵심입니다. 이들이 AI 투자를 지속하면서도 수익성을 유지한다면 기술주 랠리가 재개될 수 있습니다. 현재 시점에서 투자자들이 취해야 할 전략은 무엇입니까? 현재는 신중한 낙관론이 적절합니다. 시장이 고점 부근에 있지만 실적 개선과 정책 지원이 뒷받침되고 있어 추가 상승 여력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전략을 말씀드리면 첫째, 코어 포트폴리오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같은 우량주로 유지하되 급등한 종목은 일부 차익 실현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둘째, 방산주는 변동성이 크므로 분할 매수하고 수익이 난 부분은 일부 정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셋째, ISA 계좌 활용을 적극 검토하여시오. 세제 혜택을 받으면서 장기 투자할 수 있습니다. 섹터별로는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요? 섹터 로테이션을 고려해야 합니다. 반도체는 여전히 중장기 유망하지만 단기적으로는 과열 구간일 수 있습니다. 자동차와 방산은 모멘텀이 강하지만 밸류에이션 부담도 커지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주목할 만한 섹터는 금융입니다. 금리 인하가 시작되면 은행주들의 순이자 마진 축소 우려가 있지만 대출 수요 증가와 수수료 수익 개선으로 상쇄될 수 있습니다. 또한 배당 수익률이 높아 방어적 투자에 적합합니다. 화학과 철강 같은 경기 민감주는 중국 경기 부양책의 효과를 지켜본 후 접근하는 것이 좋습니다. 리스크 요인은 무엇입니까? 몇 가지 리스크를 주시해야 합니다. 첫째, 미국 CPI가 예상보다 높게 나올 경우입니다. 이는 글로벌 증시에 충격을 줄 수 있습니다. 둘째,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입니다. 이란과 이스라엘 간 긴장이 고조되면 유가 급등과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셋째, 중국 경제 지표입니다. 중국의 성장률 둔화가 예상보다 심각하면 한국 수출에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넷째, 환율입니다. 원달러 환율이 1,500원을 넘어서면 외국인 이탈이 가속화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리스크에 대비해 포트폴리오의 일부는 현금이나 채권으로 보유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개인 투자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요? 세 가지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첫째, 탐욕을 경계하여시오. 시장이 좋을 때일수록 과도한 레버리지나 집중 투자는 위험합니다. 둘째, 장기 관점을 유지하여시오. 단기 변동성에 흔들리지 말고 좋은 기업을 적정 가격에 사서 오래 보유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셋째, 분산 투자하여시오. 한 종목이나 한 섹터에 올인하지 말고 여러 자산에 분산해서 리스크를 관리해야 합니다. 코스피 6000 시대가 올 수도 있지만 그 과정에서 조정과 변동성은 불가피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원칙을 가지고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벌써 마무리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방송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면 코스피가 4,586.32로 6거래일 연속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고 방산주와 현대차 그룹주가 시장을 주도했습니다. 정부의 ISA 세제 혜택 확대 발표도 긍정적으로 평가받았습니다. 다음 주에는 한국은행 금통위와 미국 CPI 발표가 예정되어 있어 변동성이 예상됩니다. 박 교수님,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오늘 시장은 한국 증시의 잠재력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준 날이었습니다. 방산, 자동차, 로봇, IT 등 다양한 성장 동력이 작동하고 있고 정부의 정책 지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글로벌 불확실성도 여전하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좋은 기업을 발굴하고 적절한 타이밍에 분할 매수하며 장기적 관점을 유지하는 것이 성공 투자의 핵심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모두 성공적인 투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 주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저녁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편안한 주말 보내시고 항상 현명한 투자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석간 경제 브리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